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곰돌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수상한 이발소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는 동네 미용실이 아닌 이발소를 운영하는 젊은 이발사를 통해 머릿속과 마음속에 잔뜩 응어리진 고민을 싹둑 잘라내며 유쾌하고 훈훈한 감동을 글자로 담은 책입니다. 책은 옴니버스 형식이라 나누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도 응어리진 고민을 잘라내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비품용 철제 키민의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이구노치 사무계장이 혀를 찼다. 책상에서 지출 명령물을 파일로 철하고 있던 스가와 사키는 조건 반사적으로 손을 멈추고 살짝 긴장했다. 맞은편 책상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던 후배 이케시타 하루미와 순간 눈이 마주쳤다. 바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 자판기를 두들겼다. 내 할 바 아냐. 어차피 잔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당신이지. 싸늘한 시선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노구치 계장은 스가씨! 라고 큰 소리로 부르며 손짓했다. 사키는 네? 하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말았다. 2단계에서 이미 밀린 거다. 사키는 자기 혐오에 사로잡히며 이노구치 계장 쪽으로 다가갔다. A4 봉투 이것뿐이야? 이노구치 계장은 캐비닛 안에 쌓여있는 봉투를 가리켰다. 평소에도 그다지 웃지 않고 오만상을 하던 남자가 더 험악한 표정을 짓는다. 저기... 사키는 자신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끼며 침을 한번 삼켰다. 200장은 있을 텐데요. 그걸로는 안 돼. 이노우치 계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학생과에서 전화와서 300장은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어떡할 거야. 비품은 항상 넉넉하게 확보해두라 했잖아. 대체 뭐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식으로 말하면 미안한 마음이 싹 가신다. 사키는 서무계에서 최고 선임자이고 주임이라 직함도 달고 있는 데다 굳이 따지자면 비품관리 담당은 이케시야 탓하다. 그렇다고 전 모르는 일이에요. 담당이 이키시타 씨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다. 자네는 주임이라고 호통 떨어지거나 이키시타에게 원망을 살지도 모른다. 저... 무늬 없는 사무용 봉투는 안 될까요? 안 돼! 학급업인 도시나마 학원의 봉투는 밑부분에 도시나미 전문대학 캠퍼스 풍경이 인쇄되어 있고 법인명과 주소도 인쇄되어 있다. 색깔은 파란색으로 규격 봉투와 A4 봉투 두 종류다. 저기... 사키는 눈을 깜빡였다. 학생과는 학생대로 봉투가 있을 텐... 갑자기 여본이 필요하니 좀 달라고 학생과에서 요청한 거 아니야! 이노구치 계장은 시키의 말을 가로막듯 말했다. 그럴 때 어떻게든 해결해주는 것도 총무과에서 할 일 아냐. 아... 네... 시키는 반항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아무튼 A4 봉투 300장 어떻게 좀 해봐. 100장 더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는 우리대로 재고가 없으면 곤란하잖아. 100장은 남겨둬야지. 그럼 200장 필요한 거죠? 일일이 좀 물어보지 마. 이노구치 계장은 다시 한번 혀를 찼다. 다른 과 돌면서 조금씩 얻어오든지 업주한테 미리 만들어둔 게 있나 물어보든지. 아무튼 5시까지 어떻게든 해결해. 어떻게든 해결해. 이 남자의 입버릇이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으니 지혜를 모아보자는 식으로 말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상사에게 말대답한다는 건 사키에게는 유독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머릿속은 온통 야단 맞지 않을까, 나중에 다른 사소한 실수를 들먹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어느새 심장이 두근대고 있었다. 벽시계를 보니 오후 4시 38분, 5시까지 22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다. 이 방법이라면 다른 과의 싫은 소리를 들어가며 고개를 숙이고 돌아다니거나 업자에게 에이 재고가 어딨어요 라면 비아냥대는 대답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저기... 홈페이지와 메일 주소가 인쇄 안 된 예전 A4 봉투라면 재고가 있긴 한데 그건 안 될까요? 그 봉투라면 아직 500장 정도는 있을 것이다. 아 그거? 이노구치 계장도 알겠다는 듯 작게 끄덕였다. 좋아. 그럼 그거 가져와. 이거밖에 없다고 설명하면 그쪽에서 뭐 별 수 없겠지. 사키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네 하고 끄덕였다. 자료실은 총무과 옆에 있는데
평소에는 잠겨있어 서묵과 직원이라도 거의 드나들지 않는다. 좁은 실내에는 블라인드가 쳐져 있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감돈다. 늘어선 철제 캐비넷에 파일이 꽂혀있고 골판지 상자가 쌓여있는 음침한 공간일 뿐이지만 여기서 자료를 정리하거나 검토하는 일을 할 땐 타인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서 사키는 이곳이 싫지 않았다. 봉투가 든 상자를 찾는 동안 지난주 일이 문득 떠올랐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총목과 쓰레기를 대형 비닐봉지에 모으다가 이노구치 계장이 쓰레기통에 꾸깃꾸깃 뭉쳐있던 종이를 발견했다. 사키가 그 종이를 펼쳐본 건 어떤 직감이 작용했다기보다는 구겨진 모양새가 이상하리 많지 집요했다라고 할까? 종이를 구긴 인간의 강렬한 의지 같은 게 전해져 살짝 호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이었다. 펼쳐보니 직접 쓴 편지였다. 종이의 4분의 3 정도 채워져 있었지만 그래도 이노구치 계장이 쓴 편지라는 건 글씨체로 알 수 있었고 그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도 내용을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아들은 고등학생으로 운동부 소속인 듯 했다. 이노구치 계장은 일에 대해 보고도 못 본 척해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후회해야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직접 말로 하기보다는 편지가 더 마음이 잘 전달된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말로 할 이야기를 먼저 글로 써서 정리해두려 한 건지는 모르겠다. 이노구치 계장이 실제로 아들에게 의사를 전달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껄끄러운 불쾌감만 느낄 뿐. 아들에게 비리를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면서 당신은 뭐야? 이사장이 수많은 비리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주제에.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건 사키 자신을 포함해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다다르자 불쾌감은 한층 더 강해졌다. 금세 봉투를 찾아낸 사키는 300장을 학생과에 가져다 주었지만 호리호리하고 음험하게 생긴 취업계장의 봉투가 예전 거라면 투덜댔다.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도 재고가 없어서. 시키는 고개를 숙였다. 학생과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이거 참 총무가 이래서 되겠어? 취업계장은 자리에 앉은 채 태없는 안경을 검지로 치켜올랐다. 내부에서 사용한다면 모를까? 고등학교에 보낼 자료에 넣을 건데 홈페이지랑 메일 주소 없으면 모양 빠지잖아.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저 사과하고 또 사과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취업계장은 언짢은 얼굴로 한동안 말이 없었다. 불편한 침묵의 시간이 흘렀고 사키는 가벼운 현기증이 났다. 이렇게 하면 어때? 등 뒤쪽에 자리에 있던 학생과장이 말을 건넸다. 스가 씨, 얼른 홈페이지 주소랑 메일 주소가 찍힌 라벨 300장만 만들어 주겠어? 그걸 봉투 여백에 붙이면 되잖아.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에 사키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저기 저보고 라벨을 만들라는 말씀인가요? 그래. 미안하지만 부탁하네. 작은 몸집에 불그레한 얼굴의 학생과장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우리 직원들은 이제부터 자료를 봉투에 넣고 수신인 라벨 스티커를 출력해 붙여야 하거든. 좀 협조해줘. 학생과장은 그렇게 말하자마자 전화기로 손을 뻗어 내선 전화로 총무과에 연락했다. 상대는 이노구치 사무계장인 듯 했다. 30초쯤 뒤 사키는 야근이 확정됐다. 학생과 업무 지원을 마치고 총무과에 돌아간 건 1시간쯤 뒤였다. 남아있는 사람은 니시야마 총무과장과 이노구치 서무계장일 뿐이었다. 이노구치 계장은 노트북 자판기를 두들기고 있었고 니시야마 과장은 스포츠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다. 스가씨, 학생과 업무 도와줬다며. 니시야마 과장이 스포츠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이 남자는 평소에는 태도가 온화하지만 부하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대답을 하면 벼랑간 성질을 부리며 히스테릭해진다. 머리숱이 적고 가끔 코 속에 하얀 털이 보인다. 이 사장이 예스맨, 아니 아청꾼으로 휴일에는 늘 함께 골프를 치는 듯했다. 아, 네. 사키는 책상 위를 정리하며 일단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자네 말이야. 그런 건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도 돼. 니시야마 과장은 놀리듯 옅은 웃음을 띄었다. 직장인은 업무 분담이란 게 있잖나.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마다 다 신경 써주다간 버티질 못해.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키는 작게 네 라고 대답하고 퇴근 준비를 한 뒤 이노구치 계장에게 물었다. 이제 퇴근해도 될까요? 이노구치 계장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학생과 업무를 돕게 된 경위에 대해 과장에게 설명하든지 좀 감싸주는 태도를 보이면 어디 덧나나?
총무과 사무실에 나오면서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는 한 사람의 나른한 목소리만 들려왔다. 누구 목소리인지 상관없었기에 굳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혼자 사는 아파트로 곧장 돌아가고 싶은 기분이 아니어서 역 앞에 있는 백화점과 번화가에 들러 옷과 자파를 둘러보고 다녔다. 금요일 밤에 아무런 약속이 없어 울적한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내일과 모레는 쉬기에 해방감이 들었다. 붐비는 상점가에 자리한 디저트 가게에 들어가 파르페를 먹으며 인파 속을 오가는 사람들을 유리창 너머로 멍하니 바라보았다. 팔짱을 낀 커플,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떠드는 직장인,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큰 소리로 웃는 여고생들, 눈앞에 낯익은 긴 머리 여자가 나타났다. 총무과 서무계 후배 이키시타 하루미.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이야기하며 이쪽을 전혀 못 본 듯 걸어간다. 연한 갈색 스트레이트 팬츠에 굽 높은 백스트래프 펌프스는 긴 다리를 한층 돋보이게 했다. 위에는 옷깃이 넓은 셔츠 블라우스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어깨는 명품 숄더백을 걸쳤다. 시키는 유리창에 어렴풋이 비치는 자기 모습에 시선을 돌렸다. 누가 봐도 소심해 보이는 밋밋하고 평범한 얼굴. 말랐지만 약간 등이 구부정해 스타일에는 자신이 없다. 위에는 촌스러운 베이직 재킷. 옷가게에서 고를 때는 나름 멋진 재킷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옷을 입는 사람의 외모와 분위기가 옷 자체의 인상까지 바꿔버리는 걸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 사키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얼굴을 돌렸다. 방금 지나간 이키시타 하루미가 가게로 들어온 것이다. 그녀는 일행에게 저기 안쪽에 앉자 라고 말하고는 사키 뒤편 테이블로 온 듯 했다. 다행히 관엽식물이 가로막고 있어 사키를 알아보지는 못했다. 사키는 마음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한탄했다. 모처럼 가진 개인적인 시간에 건방진 후배가 가까이 있다. 왜 내가 숨어서 웅크리고 있어야 하지 생각하는데 이키시타와 같이 온 여성이 물었다. 일은 어때? 영 아니야. 이키시타 하루미는 정말 따분한 듯 말했다. 학급업이면 총무과라는 게 보람없는 일을 견디는 대신 월급 받아가는 곳이니까. 명부관리, 시설관리, 회의준비, 전화받기. 도시남이 학원이 전문대학이었나? 여고도 있어. 좋은 집안 딸들이 다니는 학교라는데 버릇없는 애들뿐이야. 교정에서 마주쳐도 누구 하나 인사하는 애들이 없어. 난 조만간 그만둘 거야. 그렇게 재미없어? 그보단 이렇게 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우리과 주임이 35된 여자인데 그렇게 되면 진짜 끝장이야. 왜? 혹시 그 사람이 너 괴롭혀? 전혀. 소심해서 후배한테 단호하게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왠지 싫어. 말을 분명하게 안 하는 대신 눈물을 글썽이며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는 표정을 짓거든. 우와. 두 사람이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잠시 대화가 끊어졌지만 곧 다시 시작되었다. 그 사람 일은 제법 잘해. 기억력도 좋고 서류 작성하고 정리하는 것도 빨라. 그래서 여기저기 쓸모는 많은 사람인데 협상 능력이나 대인관계는 꽝이라 다들 무시하거든. 그럼 너랑 성격이 다르네. 그 사람처럼 되기 싫다고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게 아니라 이러다가 그 사람처럼 위험한 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거야. 위험한 일?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 이키시타 하루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그럼 약속할게. 우리 학원 이사장이 독재 체제를 펼치고 있거든. 요컨대 1인 독재 경영이라는 거지. 사업이고 예산이고 뭐든지 이사장이 결정하고 직원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사장에게 물어봐야 해. 이사장을 화나게 하면 끝이야. 끝이라면 잘린다는 거야? 그래. 실제로 이사장에게 말대꾸하다가 잘린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이사에도 요직은 이사장 친인척들이 차지하고 있고 뭔가 드라마에 나오는 세상 같네. 그치? 그래서 위험한 일이 뭐냐면 그 여자 선배 실제로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사회가 열린 것처럼 꾸미는 회의록을 만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사장은 이사회나 상의도 없이 뭐든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사장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학교 자산을 빼돌리거나 부동산 되팔거나 뭐 그런 짓들을 하는 것 같아. 이건 사실 횡령이나 배임 같은 범죄잖아. 그러게. 종무과에선 공공연하게 비밀인지 그런 얘기는 금기라서. 사키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키시타 하루미 몰래 가게를 나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당황한 탓인지 파르페 유리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에서 요란한 소리를 냈다. 이키시타 하루미가 뒤를 돌아봤다. 아 하는 얼굴. 그 얼굴이 흑백으로 변하더니 흰색과 검은색 부분이 반전돼 필름처럼 바뀌었다. 벌떡 일어나 3층짜리 아파트 2층에 있는 내 방. TV가 켜져 있고 개그맨이 꽁트를 하고 있다. 꿈이었나? 사키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혼자서 포도주를 마시다 소파에서 잠이 든 모양이다. 마른 오징어와 쌀과자 봉지, 싸구려 포도주 빈병이 있다. 이 얼마나 끔찍한 꿈인가. 사키는 리모컨으로 TV를 끈 뒤 다시 소파에 엎드려 누웠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최악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난 정말 벼랑 끝에 내몰려 있구나. 어딘가 남의 일처럼 생각했다. 삶의 보람을 찾기는커녕 옳지 않은 일에 가담까지 하고 있다. 30을 앞두고 애인도 없다. 고압적인 상사, 건방지고 신경 거슬리는 후배, 외로움, 불안, 자기 혐오뿐. 사키는 다시 한번 최악이야라고 중얼댔지만 그런 말로 이 상황을 어물쩍 넘기고 있는 것 같아 더욱 우울해졌다. 토요일은 하늘이 파랗게 개어 살짝 동쪽에 새털구름이 떠올라 있었다. 햇빛도 11월답게 온화해서 눈부시기는 해도 내리쬐는 느낌은 아니었다. 아침 식사, 방 청소, 빨래 등을 끝낸 뒤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가벼운 차림으로 스포츠백을 어깨에 걸치고 아파트를 나섰다.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고 건강관리를 위해 시키는 평일에 최소 한두 번, 그리고 주말에 한 번, 집 근처 체육관에 있는 트레이닝 룸에서 가볍게 땀을 흘리고 있었다. 예전에는 더 고급스러운 피트니스 클럽을 다녔지만 이용 횟수에 비해 회비가 비싸 그만두었다. 게다가 자꾸 클럽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하라는 트레이너들의 요청에도 고역이었다. 딱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게임 등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수록 사키는 왠지 따분해지고 오히려 외로워졌다. 떠들썩한 분위기는 도무지 자신과 맞지 않았다. 좁은 골목길에서 차도로 나오는 경차가 사키 앞을 가로막았다. 모자를 비스듬히 쓴 채 운전대를 잡은 젊은 여자는 보행자를 막고서는 나몰라라 하는 얼굴로 차량 행렬이 끊기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선을 느꼈는지 그 젊은 여자가 이쪽을 보았다. 하지만 그뿐이었고 흥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건 흔한 일이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상대의 얼굴이나 겉모습을 보고 순식간에 자기의 취해야 할 태도를 정한다. 사키는 자신이 전형적으로 만만해 보이는 타입임을 알고 있었다. 경차는 차도로 진입하라며 배려해준 사륜구동차를 향해 가볍게 인사하더니 비상등을 깜빡이며 사라졌다. 변화가 근처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안녕하세요라며 낯선 여자가 말을 건넸다. 요란한 화장, 완벽한 억지 웃음, 손에는 서류를 끼운 보드와 펜을 들고 목에는 휴대폰을 걸고 있다. 판초가 아르바이트구나 알아챘지만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인사하는 상대를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사키는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했다. 저기 실은 지금 화장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안 걸릴 테니까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수법에는 응해선 안 돼. 잠깐이라고 말은 분명히 새빨간 거짓말이고 근처 카페에 끌려가 이딴 좋은 패거리에 둘러싸여 비싼 물건을 억지로 계약하게 될 것이다. 딱 잘라 거절해야 하는데 사키는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죄송하지만 지금 바빠서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판촉 행사에 걸려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거란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언니 지금 어디 외출하세요? 거절했는데도 상대는 개의치 않고 말을 건넨다. 네? 직장은 쉬는 날? 네.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자 뿌리치듯 걷기 시작했다. 상대는 당연하다는 듯 나란히 걸으며 따라왔다. 화장품은 특정 브랜드를 고르시는 편인가요? 무시하려 했으나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네는데 어색한 침묵을 만들기도 싫어서 아니요 딱히 그런 건 하고 대답해버렸다. 교차로를 건넌 뒤에도 상대는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러시구나. 실례지만 나이는 20대 초반? 속보난 빈말은 그만 좀 하지 생각하며 시키는 아니요 하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럼 20대 중반? 아니에요. 어머 그럼 더 많아요? 정말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피부도 좋고 나이보다 어리게 보죠. 무시했다기보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방심하면 피부는 갑자기 김이나 주름이 생기고 칙칙해지기도 해요. 특히 20대 후반은 피부의 분기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가을 특별 캠페인으로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께 저희 화장품을 반값으로 살 수 있는 쿠폰을. 저기 정말 죄송해요. 지금 볼 일이 있어서요. 사키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아, 그러세요? 그럼 걸으면서 답하셔도 괜찮으니까 설문조사만이라도. 죄송합니다. 사키는 더 발걸음을 재촉해 뿌리치기도 했다. 상대도 그제서야 포기한 듯 더 쫓아오는 기색이 없었다. 길모퉁이를 돌아 뒤를 돌아보고는 마음이 놓이는 동시에 한심한 자신에게 화가 치밀었다. 왜 피해를 입는 자신이 몇 번씩이나 죄송합니다라고 한 걸까? 외출하자마자 느닷없이 불쾌한 일을 겪었지만 체육관 트레이닝 룸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는 동안 기분이 조금씩 나아졌다. 사키는 이렇다 할 운동 경력은 없지만 몸을 움직이는 일 자체를 좋아했다. 특히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은 복잡한 동작이 필요하지 않고 머리를 비울 수 있어 마음이 들었다. 여기서는 대개 러닝머신이나 실내 자전거를 가볍게 20분 정도 타고 나서 간단한 기구로 운동 후 마무리로 스트레칭을 했다. 스트레칭하고 있으니 옆에서 몸이 유연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트레이닝 룸에서 자주 마주치던 남자가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서 있었다. 지금껏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호리호리하면서도 단단한 체격과 남자답고 뚜렷한 이목구비 때문에 왠지 신경 쓰이는 존재였다. 그런 상대가 갑자기 말 걸었으니 사키는 머리에 피가 확 몰리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어쩌지 뭐라고 대답할까? 빨리 무슨 말이든 해야 해. 필사적으로 재치 있는 말을 생각해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니에요였다. 사키는 말하고 나서 웃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무뚝뚝하게 대답한 건 아닐까? 따로 하시는 운동 있나요? 남자가 또 묻자 사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바보. 또 웃지 않았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트레이닝 기구에 늘어서 있는 쪽으로 가버렸다. 30 다 된 여자가 뭘 그렇게 긴장하고 난리야. 이 바보. 사키는 두 다리를 벌려 상체 앞으로 숙이다가 매트에 이마를 찧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렸다. 점심을 해먹은 기분이 아니어서 도시락과 녹차팩을 장바구니에 넣었다. 스낵과 초콜릿 과자를 집어들었다가 유혹을 이겨내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먼저 계산하고 있는 손님 뒤에 서 있는데 한 손에 탄산 소주 2캔을 든 젊은 여자가 끼어들었다. 새치기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으나 막상 말을 하려니 온몸이 굳어버렸다. 상대가 큰 소리로 쏘아붙일 수도 있고 이쪽이 트집 잡은 것처럼 몰아세울지도 모른다. 앞사람과의 공간은 너무 비어둔 내 잘못이야. 그래서 이 젊은 여자는 뒤에 있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고 새치기 한다는 의식도 없었을지 몰라. 억지로 자신을 설득하려는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사키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기로 했다. 계산 좀 늦어졌다고 화를 내는 것도 어른스럽지 않고 스스로 분란을 일으키다니 말도 안 된다. 집에 돌아오자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있었다. 본가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임을 안 순간 내용도 짐작이 갔다. 계단을 내려오던 젊은 여자와 인사를 주고받았다. 사키와 마찬가지로 2층에 사는 기요타 긴가는 이름의 여자다. 6개월 전쯤 이사 왔을 때 인사하면서 서로 간단한 자기소개는 했으나 그 이상의 교류는 없었기에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른다. 단지 이 여자가 자신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내향적인 타입이라는 건 감지했다. 집에 들어가 편지를 뜯으니 아니나 다를까 안에는 맞선 상대의 사진이 들어있다. 사키는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두꺼운 편지 봉투 안에 다시 집어넣었다. 어머니는 요즘 자꾸 맞선을 보라고 한다. 딱 한 번 설득에 못 이겨 본가에 갔을 때 부모님이 경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의 전무라는 남성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아주 넌더리가 나고 말았다. 상대는 하관이 불룩하고 혀 짧은 소리를 내는 본능적으로 호감이 가지 않는 남성이었다. 덕분에 대화도 미적지근했고 사키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고 부탁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먼저 거절하는 전화가 왔다. 최근 수년간 가장 굴욕적인 사건이었다. 샤워를 한 뒤 테이블 위에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을 펼쳐놓고 리모컨 TV로 TV를 켰다. 한국 로맨스 드라마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남자에게 안겨있는 장면이 나왔다. 사키에게도 남자와 사귄 경험이 없지는 않다. 대학 시절에 사귀기 시작한 같은 학년의 남자와는 졸업 후에도 연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한동안 지속됐다. 성격도 원만하고 재미있는 농담도 할 줄 아는 괜찮은 상대였지만 취직하고 2년째 되던 해에 그가 멀리 정근을 가면서 흐지부지한 관계가 끝나버렸다. 한동안 전 남자친구의 친구이자 동창이기도 한 남성이 관심을 보인 덕에 서로 전화통화를 하다 데이트 비슷한 걸 한 적도 있지만
결국 연인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끝나버렸다. 점심을 다 먹고 빈 그릇을 버리려다 벽을 기어다니는 큰 거미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질렀다. 벌레는 거의 다 싫어하지만 거미는 특히 싫었다. 싱크대 밑에 살충제를 꺼내 거미에게 뿌렸지만 거미는 그 직전에 잽싸게 도망가 냉장고 뒤쪽으로 사라지고 만다. 그러고 보니 헤어졌던 남녀가 거미 한 마리 때문에 재결합한다는 영화를 언젠가 본 적이 있다. 두 남녀는 완전히 끝난 사이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해 울먹인다. 거미가 나왔어. 그 말을 들은 남자가 단숨에 달려가 포옹한다는 바보같은 이야기였다. 학창시절에는 그런 이야기에 눈물을 다 흘렸구나. 사키는 기운 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오후에는 옷이라도 사러 나갈까 했으나 곧 그럴 마음이 사라졌다. 지난번에 간 부티크에서 점원이 집요하게 따라붙는 바람에 하마터면 5만원이나 하는 스웨터를 살 뻔했다. 다행히 마침 매장에 들어온 손님에게 점원이 말을 건네는 틈을 타 그야말로 도망치듯 가게에 빠져나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신 거울에 비춰보니 머리가 꽤 자랐다. 끝이 갈라진 머리카락도 많아져서 신경이 쓰이던 참이었다. 하지만 어디에서 자르지? 원래 다니던 미용실에 다시 가고 싶진 않았다. 몇 년째 다니던 단골 가게였고 담당 디자이너와도 친구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건만 매우 불쾌한 말을 들은 이후로 다시 가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날 사키는 큰 마음 먹고 머리 모양을 바꿔보려고 카탈로그를 뒤적이다 한 사진을 골라 이렇게 해달라고 말했었다. 그러자 디자이너가 손님처럼 가늘고 곱슬기는 머리는 이 사진처럼 안 돼요. 나중에 불평하지 마세요. 라며 차갑게 쏘아붙이던 게 아니던가. 정말 이제 화가 치밀었지만 아무 대꾸도 못하고 결국 평소대로 자르고 집에 돌아왔다. 그때 기분이 떠올라 사키는 점점 더 다른 미용실에 머리서 자르고 싶어졌다. 멋지게 이미지 변신을 한 뒤 손님을 우습게 하는 그 미용실 앞을 일부러 지나가는 것이다. 그럼 유리창 너머로 나를 발견한 점원이 앗 하고 놀라겠지. 나는 힐끗 차가운 웃음을 짓고 사라질 테고 사키는 자신의 상상이 너무 유치해서 혼자 쓴웃음을 지었다. 좋아. 아무튼 이번에야말로 이미지 변신을 해보자. 그러면 무언가가 달라질지도 몰라. 사키는 재빨리 가까운 미용실을 찾았다. 도보로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충 외관이 떠오르는 괜찮아 보이는 가게를 골라 전화를 걸어보았다. 기껏 예약해서 갔더니 나이 지긋한 아줌마들만 가득한 곳이면 곤란하니까 5군데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전부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한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볼까 하다가 문득 바로 근처에 한 곳 눈여겨보던 가게가 떠올랐다. 그곳은 미용실이 아니라 이른바 이발소였다. 하지만 주인은 남자가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또래 여자였다. 미혼인지 기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여자는 이발사 혼자 꾸려나가고 있는 듯 했다. 손님은 물론 대부분 남자 손님이었지만 간혹 여자 손님도 있었다. 퇴근할 때 그 이발소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굳이 관찰하지 않아도 그 정도쯤은 유리창 너머로 알 수 있었다. 그곳에 일하는 이발사를 찬찬히 들여다본 적은 없지만 강단 있고 야무진 느낌의 사람이었다. 과감하게 이미지 변신할 거라면 이발소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 커트하는 김에 솜털 정리도 해달라고 하자. 예전부터 입 주변 솜털이 좀 신경 쓰였는데 미용실에서는 해주지 않는 데다 혼자 털을 밀다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얼른 전화해보니 지금 당장이라면 예약 손님도 없어서 괜찮다는 말에 사키는 바로 집을 나섰다. 이발사는 몇 차례 오가면서 봤을 때보다는 조금 작은 체구에 의외로 귀여운 인상이었다. 부침성도 좋고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이발사는 사키를 눕혀 머리를 감기면서 예전에 같이 일하던 남편과 이혼하면서 이 가게를 빼앗았다는 이야기, 남자 손님 중심의 이발소가 신경 쓸 일이 적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발사는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능력이 있었다. 사키는 이야기를 듣다가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전에 다니던 미용실을 가지 않게 된 사연을 들은 이발사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머리 모양은 커트와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손님 머리카락이 가늘고 살짝 곱슬기가 있는 건 맞지만 어떤 스타일이든 가능해요. 맞게만 주세요. 단호하면서도 용기를 보돋는 말에 사키는 여기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탈로그를 보면서 이발사의 의견도 들어본 뒤 짧은 길이의 이마를 드러내는 스타일로 해보기로 했다. 사키기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커트한 뒤 부분 갈색으로 염색해 입체감을 주고 머리카락 끝을 날렵하게 다듬어 이지적이면서도 야성적인 느낌으로 완성된 듯 했다. 사키는 자신에게 어울릴까 하는 불안감을 내비쳤지만 걱정 마세요. 분명 아주 멋지게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라는 말에 완전히 마음을 놓았다.
현란한 손놀림에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면서 순식간에 머리 모양이 바뀌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묻기에 좋은 일은 없지만 아파트에 질색하는 거미가 나왔다고 하자 이발사는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 근데 집에서 나오는 큰 거미는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익충이랍니다. 머리를 염색할 때 중년의 남자 손님이 들어왔고 이발사는 그 손님과 낚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중간에 마음도 편안해진 탓인지 사키는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 속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이발사는 어깨와 목 마사지도 해주었다. 솜씨가 좋아 지압을 받을 때마다 뭉친 곳이 사르르 풀리는 느낌이었다. 덕분에 졸음이 더 쏟아졌고 누워서 솜털 정리를 받을 때는 더 이상 졸음을 견딜 수 없었다. 편안한 무의식의 시간이 흐른 뒤 의자 세우겠습니다라는 목소리에 눈을 떴다. 전동 의자의 등받이가 세워지면서 사키는 거울과 마주했다. 누구지 이 사람은? 사키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머리 때문이 아니었다. 머리는 그래 분명 요구한 대로 완성돼 있다. 그런데 얼굴이 다르다. 눈썹이 가늘고 매끈하게 치켜 올라가 있다. 그 눈썹은 어딘가 보는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는 포악함마저 띄고 있었다. 눈썹이 어떠세요? 괜찮죠? 머리 모양과도 잘 어울리고. 이발사는 몹시 흡족한 듯 웃고 있다. 저기 눈썹을 미신 거예요? 네. 이발사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눈썹은 어떻게 할까요? 머리 모양이 어울리게 다듬어 드릴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러라고 하셔서 이렇게 해봤어요. 어떠세요? 괜찮죠? 무척 잘 어울리세요. 너무도 당당한 태도에 그만 따져 물으려던 사키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고 보니 선잠을 자며 그런 대답을 한 것도 같다. 손님에게 무척 잘 어울려요. 이발사는 입꼬리를 한껏 올리며 사키의 양어깨를 가볍게 주물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키는 그 이발사가 본심을 말한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까 거울에서 본 얼굴은 평소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혹시 이발사도 속으로 아차 싶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그런 속내가 겉으로 드러난다면 프로가 아니지. 어울린다 멋지다고 칭찬하는 것이 당연한 세계잖아. 옷가게 점원이 옷을 입어본 뒤 손님에게 너무 잘 어울리세요라고 알랑거리듯이. 그렇다면 아까 한마디 했어야지. 그러지도 못하면서 사키는 자책했다. 이발사는 정말 근사하게 완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멋지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더구나 어찌됐든 알아서 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내가 했잖아. 이미 벌어진 일을 지금 와서 어쩌겠어.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하지만 이런 눈썹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무서운 사람?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 차가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줘서 지금보다 더 타인과 삐걱대지 않을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던 탓에 반응이 굼떴다. 역 골목길에 튀어나온 자전거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를 내더니 앞바퀴가 사키의 무릎을 스치며 멈췄다. 몸집이 크고 둥근 얼굴에 입이 큰 중년의 여성이었다. 이쪽을 노려본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상대가 멋쩍은 듯 웃었다. 미안해요. 부딪혔어요? 사키가 대답하지 않자 상대는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그만 하고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망설이는 동안 상대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인 뒤 도망치듯 자전거 페달을 밟고 사라졌다. 사실 보행자가 우선이니 저쪽에서 사과하는 게 맞기는 하다. 하지만 저 아줌마 처음에는 노려보는가 싶더니 갑자기 아차 싶은 얼굴로 사과했다. 이거 혹시 눈썹 때문인가? 집에 돌아 전신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았다. 가늘고 매끈하게 치켜 올라간 눈썹. 보고 있자니 머리 모양이 바뀌면서 눈썹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눈썹에 맞춰 머리 모양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눈썹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 역시 사나워 보여. 사키는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계속 보고 있자니 조금씩 익숙해졌다. 어느새 나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다. 뭐야 너.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본다. 네 잘못인데 어쩌라고 말하고 나서 쓴웃음을 지었다. 왠지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것 같았다. 머리 모양이나 옷은 성격이나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줄곧 생각했는데 그 반대도 있지 않을까? 새로운 머리 모양으로 기분도 달라지고 새로운 눈썹 때문에 성격도 달라진다거나 갑자기 생각이 연쇄적으로 떠올랐다. 제임스 딘은 이유 없는 반항의 촬영에 들어가기 전 다른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소개될 때 뭐야 니들은 뭘 봐? 라며 거친 말을 퍼부었다고 한다. TV에서 그 이야기를 하던 영화평론가는 그때 이미 제임스 딘은 자기 배역에 빙의되어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실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배우가 실제로는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라도 직업상 냉혹하고 거친 성격을 연기하는 등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건 단지 연기라기보다는 자기암시 또는 잠재된 또 다른 자아를 불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생각이 났다.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중년 남자 배우의 일화다. 그는 젊을 때 일이 없어서 가전제품 판매점을 일한 적이 있었다. 원체 타인과 대화하는 것이 서툴러 적객 업무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며 바로 그만두려고 했으나 이왕 하는 거 공부도 할 겸 판매원을 연기해보자는 생각을 바꾸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가맹점에서 가장 큰 실적을 올린 우수사원이 됐고 어느새 타인과 대화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른 자신이라. 사키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입가를 심술궂게 일그러뜨렸다. 자기 내면을, 성격을 완전히 바꾼다는 건 꽤 무모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연기라고 자기 암시를 건다면 평소에 자신과는 다른 말투를 쓰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 평소에 자신보다 기가 세고 할 말을 하는 여자, 그런 배역을 맡게 된 배우,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사키는 팔짱을 끼고 거울을 보며 의연한 표정을 지어보았다. 유능한 변호사, 의뢰인인 회사 사장이 거만한 태도를 보이자 쏘아붙인다. 잠시만요 사장님, 전 당신의 부하가 아닙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이번에는 턱을 치켜들고 장승처럼 우뚝 버티고 서 있다. 야쿠자 세계의 큰 누님, 마사, 당신 요즘 의리를 잊은 거 아니야? 적당히 하지 않으면 피를 보게 될 거야. 좀 과했나? 사키는 피식 웃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고 있자니 묘한 위화감까지 느껴졌다. 너무 치켜 올라간 눈썹 때문이 아니다. 눈썹 자체에는 제법 익숙해졌다. 익숙해졌다기보다는 눈썹의 강한 힘에 마음이 억눌려 있는 느낌이다. 잠시 생각해보니 화장이 눈썹에 밀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 눈썹만으로는 안 돼. 눈썹에 맞게 화장도 달라져야 해. 사키는 책장에 처박혀 있는 진한 패션 잡지를 뒤져서 메이크업 정보를 얻은 뒤 세면대 앞으로 장소를 옮겼다. 일단 기분을 리셋하기 위해서라도 클렌징 오일로 화장을 지운 다음 화장수, 로션, 베이스, 파운데이션을 다시 발랐다. 이발사가 그려준 펜슬 라인도 지워져서 조심스럽게 펜슬로 다시 그렸다. 가지고 있던 펜슬은 원래 색과 미묘하게 달랐지만 브러쉬로 흐릿하게 그리자 별 차이 없이 마무리되었다. 안도하는 동시에 더욱 의욕이 생겼다. 자, 이 눈썹에 맞는 화장. 패션 잡지를 살펴본 바로는 립스틱 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라인과 아이섀도는 중요하다. 그리고 블러셔도. 샤키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던 아이라인용 펜슬로 눈의 위아래 모두 안쪽에 꼼꼼히 라인을 그려 넣었다. 이렇게 하면 눈빛이 강렬해진다고 잡지에 쓰여져 있다. 이어서 오랜만에 뷰러를 사용해 속눈썹을 말아 올려주었다. 오, 점점 다른 사람 같아. 사키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심해 보이던 눈매가 한층 힘차게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해 비로소 눈썹과 어울리는 느낌이었다. 이제까지 해오던 화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잡티를 가리고 혈색을 좋게 하고 나 화장했어요 하고 남들에게 알리는 화장은 진정한 화장이 아니었다. 진정한 화장은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오, 하니까 되네? 이왕이면 마스카라도 칠해볼까? 갈색 계열의 아이섀도를 칠했더니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패션 잡지 모델의 얼굴을 다시 보고 그 차이를 알았다. 반짝이다. 금색 반짝이가 들어가면 눈이 더욱 빛나고 더 강렬해진다. 사키는 화장을 멈추고 근처 드러그스토어에 걸어갔다. 반짝이가 들어간 펜슬 아이섀도를 3개를 골랐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데 젊은 여자 점원이 바코드를 중복해서 찍은 듯 했다. 삐하는 전자함이 4번 들렸기 때문이다. 잔돈을 받고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3개 중 하나가 2번 결제돼 있다. 편의점이나 슈퍼에서도 이런 적이 있다. 그때는 바빠 보이는 점원이나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들 눈치도 보이고 무엇보다 따져 부를 용기가 없어 별 수 없이 참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다. 계산대에서는 다른 손님이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지만 사키는 점원에게 말했다. 잠시만요. 계산이 잘못됐어요. 3개 샀는데 4개 산 걸로 계산됐어요. 점원은 처음에는 미간을 찌푸리며 쳐다보더니 사키와 눈이 마주치자 기가 죽은 듯 겁먹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달라고? 사키는 계산대 구석에 탁 내려치듯 영수증을 놓았다. 계산 중이던 30대 후반의 손님이 흘끔흘끔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뜨끔한 듯 고개를 숙였다. 계산을 끝낸 점원이 영수증을 확인하고는 조금 표정이 다 굳어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당장 환불해드릴게요.
점원이 잘못 계산한 현금을 건네준 뒤 휴대용 티슈 2개와 비타민제 샘플을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죄송합니다라고 내밀었다. 티슈 좀 더 줄 수 있어요? 그런 말 할 생각은 없었는데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또 다른 자신이 멋대로 말한 것 같았다. 점원은 고분고분 티슈 3개를 더 넣어주었다. 가게를 나와 생각해보니 점원에게 따질 때 몸이 경직되거나 목소리가 떨린다거나 심장이 쿵쾅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반짝이가 들어간 허니 옐로우색 아이섀도우를 바르자 눈썹 주위에 점점 힘이 넘쳐나는 느낌이었다. 브러쉬로 뺨에 블러셔를 발랐다. 얼굴이 갸름해 보이도록 광대뼈 아래에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은 베이지 계열로 자연스러운 음영을 주고 광대뼈 부분은 혈색이 좋아 보이도록 붉은색을 사용했다. 한편 립스틱은 눈썹처럼 자기 주장을 하지 않도록 은은하고 연한 젓갈색을 발랐다. 완성된 화장을 보고 깊이 숨을 내쉬었다. 나쁘지 않다. 집중하니 화장도 순조롭게 잘 되잖아.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이었다. 사키는 또 다른 자신을 보는 동안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워짐을 느꼈다. 겉모습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변하면서 내면도 변해가는 느낌이었다. 그때 시야 한 구석에서 까맣고 작은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바퀴벌레가 기다란 더듬이를 흔들며 버기로 기어가고 있었다. 사키는 바로 옆에 있던 패션 잡지를 둥글게 말아 오른손에 쥐었다. 인간을 우습게 하는지 바퀴벌레는 도망치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키는 살금살금 다가가 둥글게만 잡지를 내리쳤다. 그러나 바퀴벌레는 그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더니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날아올라 하필이면 사키 쪽으로 다가왔다. 아, 이놈이! 바퀴벌레는 가슴 언저리에 착지했으나 사키는 얼른 털어냈다. 발밑에서 잽싸게 도망가려는 바퀴벌레. 사키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짓밟았다. 오른발 뒤꿈치에 불쾌한 감초. 천천히 발을 들어보니 바퀴벌레 사체로 뒤꿈치와 마루가 더러워져 있다. 한쪽 발을 든 채 티슈를 뽑아 바퀴벌레 사체를 감싸들고 휴지통에 버렸다. 그리고 티슈를 한 장 더 뽑아 뒤꿈치와 마루를 닦고 난 뒤 세면대에 오른발을 올려놓고 비누로 뒤꿈치를 씻어냈다. 바퀴벌레를 잡다니 이런 일이. 사키는 뒤꿈치를 씻으며 생각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수건으로 뒤꿈치와 손을 닦고 나서 현관으로 갔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택배입니다. 택배 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폴로 셔츠에 구깃구깃한 재킷을 입은 눈매가 사나운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포장지로 싼 가벼워 보이는 상자를 들고 있다. 안녕하세요. 중년 남자는 시죽대며 인사하더니 손에 든 상자를 사키에게 떠안기듯 건넸다. 혹시 신문 구독하세요? 사키는 상대를 노려보며 건네받은 상자를 다시 뒤밀었다. 됐어요. 필요 없어요. 내용물은 수건이나 시트겠지. 남자는 쏘아보는 눈빛에 순간 움찔하는 듯 했으나 곧 희죽거리는 얼굴로 돌아왔다.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문을 잡은 채 한 발짝 더 다가온다. 신문 안 보세요? 직장인이라면 신문을 읽어야죠. 구독해보시죠.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요. 필요 없다는 건 이미 다른 신문을 보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사키는 현관에 침입하려는 남자를 상자와 함께 밀쳤다. 3개월이라도 좋으니 구독해주세요. 저 영업 성적이 나빠서 잘릴지도 몰라요. 도와주는 셈치고 네? 3개월만 부탁합니다. 남자는 소름 돋는 간사한 목소리로 두 손을 모았다. 그따위 읍소작전에 누가 속아 넘어갈 줄 알고? 영업 성적 올리고 싶으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사키가 큰 소리로 쏘아붙이자 상대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리고 순간 남자는 아, 거미!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문에서 손을 떼고 사키에게 건넸던 상자를 냅다 빼앗아갔다. 그러고는 거참 꽉 막히셨네 하며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갔다. 문 옆에는 커다란 거미가 기어가고 있었다. 고작 거미 때문에 저렇게 허둥대다니 모자른 녀석. 사키는 조건 반사적으로 거미를 털어내려고 손을 치켜들었으나 생각을 바꿨다. 거미는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익충이라고 이발사가 그랬으니까. 야, 사키는 거미에게 말했다. 밟히지 않고 싶으면 바퀴벌레 좀 잘 잡으란 말이야, 바퀴벌레. 말이 통할 리 없겠지만 거미는 엉덩이에 불이라도 붙은 듯 손살같이 신발장 밑으로 사라졌다. 이번에도 평상심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잘했어. 사키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칭찬했다. 신문 판매원을 쫓아낸 뒤
사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들을 이것저것 입어보며 전신 거울에 비춰보았다. 처음에는 새로운 얼굴에 맞게 새 옷을 사야지 했으나 그럴 필요 없는 듯 했다. 표정과 머리 모양이 바뀌면서 옷의 인상도 싹 바뀐 것이다. 지금까지는 촌스러워 보이던 재킷과 바지, 치마, 이제는 하나같이 옷 주인을 돋보이게 해주고 있다. 마치 옷에 의지가 깃들어 있기라도 하듯. 몇 년 전 사촌 동생에게 받았던 입을 엄두가 나지 않아 줄곧 넣어두기만 한 젓갈색 가죽 재킷이 이렇게나 어울릴 줄이야. 사키는 거울 앞에서 한동안 이리저리 비춰보았다. 방심하면 금세 등이 구부정해지는 습관이 있는데 어느새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펴고 있다. 다시 현관 초인종이 울려 문 앞에서 누구세요라고 묻자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도점검입니다. 또 한심한 사기꾼 외판원이라고 판단했다. 오늘은 마치 나를 시험하듯이 찾아오는 누군가 싶어 살짝 순웃음을 지었다. 사키는 도어 체인을 걸어두려다 생각을 바꿔 체인을 거지 않은 채 문을 열었다. 넙대한 데다 얼굴에 작업복 차림의 남자, 짧은 머리에 다부진 체격, 나이는 40 정도, 사근사근한 미소에 교활함이 엿보였다. 사키가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자 순간 흠칫한 남자는 이내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며 인사했다. 수도국에서 왔습니다. 수도관 점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수도국에서 온 거 좋아하시네. 누굴 속이라고. 우리 집 수도는 아무 문제 없으니 외판원한테 점검받을 필요 없어요. 아니, 전 외판원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남자는 약간 발끈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 회사는 이 구역을 담당하는 시 지정업체입니다. 그럼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남자는 작업복 가슴주머니에서 레미네이트로 가공된 카드 모양의 증명서 같은 걸 꺼냈다. 지역자치단체의 지정업체라는 문구와 회사 이름 등이 적혀있다. 그런 걸로는 정말 믿을만한 업체인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이네요. 이걸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면 그건 좀... 남자는 표정이 더 험악해졌지만 곧 능글거리는 웃음을 되찾았다. 하하, 하지만 수도관 점검할 뿐 별도의 요금은 청구하는 일 없습니다. 곧 끝나니 좀 부탁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가 이 구역 담당이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키는 악덕업자라고 확신했다. 뉴스에도 수법도 배운 바 있다. 곧 끝난 다음에 점검을 요구한다. 설사 점검은 무료라 해도 이대로 두면 누수가 발생한다거나 수도관이 오래돼서 교체하지 않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겁을 줘서 공사 계약을 독촉한다. 그런 이야기는 집주인과 해보라 해도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둥 적당한 거짓말을 늘어놓겠지. 그렇게 집요하게 떠들어대면 기가 약한 사람은 그 상황에 벗어나고 싶어서 또는 수도관 수리는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며 그냥 계약을 해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기운다. 그러나 상대의 거짓말을 폭로할 필요는 없다. 문 앞에서 쫓아내면 그만이다. 아무튼 아저씨한테 점검은 받을 생각 없어요. 꼭 해야 한다면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수도국에 전화해 그쪽 회사에 대해 문의해두죠. 문 닫을 테니 비켜주세요. 상대는 매서운 눈초리와 쓴웃음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다. 사키가 문을 닫자 문 너머로 챗 하며 혀 차는 소리가 함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홀로 패션쇼가 다시 시작됐고 진 회색 스트레치 팬츠에 벽돌색 셔츠를 입었을 때 문을 조심스레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초인종 안 보여요, 초인종? 사키는 투덜대며 문으로 다가가 일부러 잔뜩 경계하는 투로 대답했다. 누구세요? 저기... 가냘픈 여자 목소리. 같은 층에 사는 카요타키라는데요. 뭐지? 늘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하얀 얼굴이 떠올리며 다시 한번 네 하고 말했다.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사키는 문을 열었다. 살짝 얼굴을 붉히며 그녀는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흰색 하이넥 스웨터 청바지,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다. 아... 그녀는 사키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어진 듯 했다. 저 갑자기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기 이거... 아, 네. 주뼛주뼛 내미 종이봉투를 받았다. 시골에서 보내준 건데 괜찮으시면... 사키는 그제야 그녀가 무언가를 나눠주려고 찾아왔다는 걸 알았다. 어머, 저한테요? 네. 그녀는 수줍은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속셈이 있어서 하는 행동 같지는 않았다. 고마워요. 봉투를 안에 들여다보니 말린 문어와 조개관자가 들어있다.
집에서 이런 해산물 장사를 하거든요. 와, 맛있어 보여요. 대화에 조금 공백이 생기자 사키는 살짝 망설였다 물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누추해서 좀 그렇지만 하면서도 기쁜 표정이다. 지금 바쁘세요? 아니요. 그녀는 당황해하며 고개를 저었다. 한가해요. 그럼 문 좀 잠그고 올게요. 금세 돌아온 그녀는 주저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작은 테이블에서 서로 마주보며 앉았다. 사키가 아까 주신 거 맛있어 보여서 좀 먹어보고 싶은데 음료수는 맥주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아, 네 라고 대답하기에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자, 그럼 사키는 캔 뚜껑을 딴 뒤 캔을 들어올렸다. 친해진 기념으로? 아, 네. 그녀는 허둥대며 캔을 들어올려 건배했다. 문어와 조개 간장은 쫄깃쫄깃 감칠맛이 풍부했다. 두 사람 모두 금세 맥주캔을 비웠고 냉장고에서 다시 맥주캔 2개를 꺼냈다. 기요타키도 사키가 권하자 문어를 집어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 하는 일이나 나이, 출신지 같은 무난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정확한 이름은 기요타키 나스미. 사키보다 5살 어린 24살로 이웃 도시에 있는 작은 봉제회사의 사무직 직원이라고 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쩌면 기요타키 나스미는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외로워서 무언가 기대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캔 맥주가 다 비어질 즈음에는 두 사람 모두 살짝 취한 상태여서 나스미도 허물없이 수다를 떨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더 마시고 싶네요. 그러게요 라는 말이 오가다 나스미가 제가 편의점에서 더 사올게요 라고 했고 사키가 돈을 건네려 하자 아유 됐어요 하더니 6캔짜리 맥주 2묶음을 사왔다. 밖이 벌써 어두워져서 사키는 방에 불을 켰다. 서로 애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시 한번 건배. 사실 아까 사키씨가 수상한 외판원 내쫓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스미는 살짝 혀가 꼬였고 뺨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래서 와 대단한 사람이라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죠. 저는 외판원이나 졸졸 따라다니는 점원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결국 울기 직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문어를 가지고 온 거구나? 네. 근데 사키씨 인상이 예전과 달리 무척 당차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이미지 변신 좀 했거든. 왠지 얼굴에 뭔가 깃들어 있다고 해야 하나? 힘이 넘친다고 해야 하나? 에이, 눈썹 밀고 머리 모양이랑 화장 좀 바꿨을 뿐이야. 왠지 자신을 존경하는 듯 보여서 꾸벅꾸벅 조는 사이 이발사가 멋대로 눈썹을 민 것이 모든 일의 발단이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사키는 마음속으로 혀를 빼꼼 내밀었다. 저도 강인한 얼굴이 되고 싶어요. 그럼 나스미도 눈썹 밀어보면 어때? 좋아요. 저도 밀어볼까요? 근데 직접 밀었어요? 아니. 근처 이발소에 여자가 운영하는 데라 마음도 놓이고. 아, 거기요? 응, 거기. 좋아. 저도 눈썹 밀고 변신해야겠어요. 오, 출출하네. 그러네요. 그렇게 둘이 결국 편의점에 가서 주먹밥과 샌드위치를 샀다. 먹고 마시고 수다를 떨었다. 이야기에 열중하는 사이 기요타키 나스미는 한때 처자식이 있는 직장 상사와 사귀었지만 점점 자신이 비참해져 헤어졌다고 털어놓았다. 사키도 얼마 안 되는 남자 이력을 털어놓았지만 이상하게도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자 두 사람은 실실 웃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내일은 기요타키 나스미의 경차를 타고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드라이브를 가기로 하면서 새벽 2시 전에 두 여자의 파티가 끝이 났다. 일요일에는 늦잠을 잤고 숙취 탓에 머리가 조금 무거웠다. 식욕이 없어 아침은 인스턴트 커피만 블랙으로 마셨다. 눈썹을 민 부분이 조금 자라기 시작해서 족집게로 하나하나 뽑았다. 처음에는 아팠으나 하다 보니 별 느낌이 없었다. 치키의 드라이브를 가기로 약속했지만 기요타키 나스미는 약속을 깜빡했거나 약속한 걸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키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기로 했다. 그쪽에서 아무 말도 없으면 흐지부지 지나갈 작정이었다. 나스미가 사키를 찾아온 건 오전 11시를 지나서였다. 세상에 나스미! 다른 사람 같아! 사키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다녀왔어요. 나스미는 살짝 미소를 띄었다. 보기 좋게 눈썹이 가늘어졌고 표정 전체가 이미 자신감이 차서 어딘가 대담함마저 느껴진다.
사키보다 속눈썹이 길고 눈매가 갸름해서인지 굳이 화장까지 바꾸지 않아도 변신이라 하기에는 충분했다. 대단해. 나스미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었다. 거울을 보다 보면 내면까지 달라지는 기분이 들어요. 외출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들거나 하지 않아? 들죠? 그럼 드라이브 갈래?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지. 미리 말해두지만 난 장롱 면허니까 운전 부탁해. 네, 선배님. 나스미는 가라테 선수를 흉내내며 가슴 앞에서 양손을 교차한 뒤 힘차게 내렸다. 서둘러 화장을 한 뒤 검은색 셔츠에 젓갈색 가죽 자켓을 걸치고 청바지를 입었다. 밖에 나가자 나스미는 벌써 경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나스미가 물었다. 정말 어디로 갈지 안 정하고 가는 건가요? 그래, 직감으로 방향을 정해봐. 알겠습니다. 나스미는 출발하기 전에 라디오를 켰다. 일기예보가 흘러나와 흐린 날씨가 이어지지만 강수 확률은 20%라고 알려주었다. 북서쪽으로 향했다. 나스미는 눈썹이 달라지는 것에 흥분한 듯 고개를 쭉 빼고 룸미러에 비춰보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배우,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어찌됐든 두 사람이 입을 모아 한 말은 그런 취향은 앞으로도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은 뒤 경차를 타고 더 달렸다. 그 무렵에는 숙취도 사라져 머리가 맑아졌다. 강변을 따라 오르막길이 이어지더니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다. 중앙선이 없고 도로폭은 좁다. 이쯤 되니 앞뒤로 다른 차량이 보이지 않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도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잠시 후 벼랑간 뒤에서 경적이 울리더니 전조등을 깜빡거렸다. 돌아보니 흰색 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앞유리 너머로 양아치 같은 남녀가 보인다. 남자는 짧은 금발에 선글라스를 꼈다. 껌을 짝짝 씹고 있는 여자는 매서운 눈초리로 손가락질하며 남자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다. 이상한 것들이 귀찮게 하네요. 나스미는 어제까지의 그녀와는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침착한 말투였다. 사키 역시 마음의 동요는 없었다. 한동안 그대로 달리자 뒤에서 다시 경적이 울리더니 전조등이 요란하게 깜빡거렸다. 차간 거리도 좁아졌다. 그냥 추월하고 싶은 거겠지. 사키는 다시 앞을 보았다. 왼쪽으로 붙어서 앞질러 가게 하자. 그러죠 뭐. 나스미는 비상등을 켜고 왼쪽으로 붙어 차를 세웠다. 흰 차가 옆에 나란히 차를 세우더니 썬팅한 창문을 내렸다. 앞에서 꿈을 대지 마, 이 군뱅아!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 여자도 공격적인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다. 사키와 나스미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쳐다보았다. 여자가 씹고 있던 껌을 퇴하고 뱉었다. 달려나가는 흰 차를 바라보다 그 모습이 사라지자 나스미는 정말 가짜는 것들이네 하더니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사키는 그 인간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기를 마음속으로 3번 빌었다. 하는 김에 주술처럼 양눈썹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한동안 달리자 전망대가 보였다. 차 몇 대 세울 만한 주차장이 있었고 그곳에 아까 본 흰 차가 있었다. 어쩐지 차는 한쪽으로 기우뚱 쏠려 있었다. 서있던 금발 남자가 이쪽을 알아보고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잘 보니 흰 차는 주차장 구석에 도랑의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 모두 완전 빠져 있었다. 여자는 전망대 벤치에 앉아 언짢은 듯 팔짱에 다리를 꼬고 있었다. 나스미는 주차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지해 맙소사고 중얼거렸다. 제가 저 녀석들에게 천벌 내려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네요. 정말? 나도 그랬어.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금발머리 남자가 다가왔다. 벤치에 앉아있던 여자는 이쪽을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획 고개를 돌렸다. 나스미가 말했다. 어쩌죠? 전 이딴 녀석들 태우고 싶지 않은데. 나한테 맡겨. 사키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자 남자가 그쪽으로 다가왔다. 길게 기른 구렛나루의 아랫입술 밑에만 수염이 나있다. 선글라스를 머리에 걸친 채 멋쩍은지 괜히 손바닥을 탁탁 마주친다. 아깐 미안했어요, 누님들. 남자는 경차 지붕에 손을 걸쳤다. 바퀴가 빠져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르려 하는데 여기 신호가 잘 안 터지네. 사키는 말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미안한데 중간까지만 좀 태워줘. 사키가 여전히 말없이 쳐다보자 남자가 짜증이 났는지 다그치듯 말했다. 에이, 그 정도는 괜찮잖아. 당신도 태워줄 생각 없는데요? 사키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대신 우리가 연락해 줄 테니 여기서 기다려요.
남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으나 그래, 그 대신 빨리 좀 해줘 라면서 지붕에서 손을 떼었다. 경찰은 주차장 안에서 차를 돌려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사키씨, 연락할까요? 쟤네들에게 득이 되는 일이 뭘까? 그거야. 남한테 패를 끼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게 저 두 사람을 위한 거지. 내버려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나스미가 하고 요란하게 웃었다. 사키씨 존경스러워요. 그 뒤 사키와 나스미는 어두워질 때까지 드라이브를 계속했다. 아파트로 돌아와 나스미네 집에서 저녁으로 피자를 시켜 먹고 맥주를 마셨다. 맥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직장에서도 자신들의 변신을 주위에 알리자고 약속했고, 어기면 엉덩이를 걷어차여도 군말하지 않기로 했다. 월요일 사키는 자명종 시계를 끄고 이불에서 벌떡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서서 먼저 족집게로 눈썹을 손질했다. 이어서 세안, 화장, 거울을 보며 나는 달라졌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연기할 수 있고, 그건 사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이기도 하다며 마음속에 주문처럼 자기 암시를 걸었다. 사놓고도 너무 차려입는 것 같아 쑥스러워서 자주 입지 못했던 진회색 바지 정장을 입었다. 안에는 브이넥 셔츠 블라우스. 전신 거울에 비춰보고는 좋아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하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흐려졌지만 울적한 기분 따윈 느껴지지 않았다. 나스미는 사키보다 출근 시간이 빠른지 아침에 마주친 적은 없다. 한 발 먼저 그 야무진 눈썹으로 씩씩하게 직장에 갔으리라. 늘 다니던 출퇴근길을 걸어서 역 승강장의 같은 위치에서 열차를 탔다. 서로 말한 적은 없지만 통근 시간에 마주치는 사람 중 몇몇이 알아봤는지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진다. 역에서도 나와 도시남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키는 일일이 상대를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듯 어깨에 힘을 빼고 걸었다. 총무과에 들어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자 먼저 와있던 후배 이키시타 하루미의 입이 쩍 벌어졌다. 어떻게 된 거예요, 스가씨? 뭐가요? 아니, 얼굴이 딴 사람 같아서. 그래요? 따뜻한 물을. 끓이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키시타 하루미는 하고 싶은 말과 물어보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은 표정이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결국 잠자코 있었다. 출근한 다른 직원들과 상사들도 사키미를 보자마자 하나같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키시타 하루미와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있어요라고 묻는 사람,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키는 그저 그래요라고 대답만 했다. 그리고 냉랭한 표정으로 그래요라고 대답을 들은 상대는 다들 할 말을 잃고 무안한 듯 자리를 떴다. 업무 시작을 알리는 벨 소리가 울리자 니시야마 과장과 이노구치 계장이 필기도구를 들고 사무실을 나갔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부과장 회의가 있다. 명칭은 부과장 회의지만 계장 직급도 포함된다. 30여 분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니시야마 과장이 스가씨 하고 불렀다. 네? 하고 책상 앞으로 다가가자 니시야마 과장은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 부탁하네. 또 이사회 회의록 작성인 듯하다. 니시야마 과장이 직접 한국별로 쓴 메모를 바탕으로 그럴싸한 회의록을 만드는 일이다. 실제로는 열리지도 않은 이사회 회의록. 평소 같으면 기계적으로 받아들고 자리를 돌아갔겠지만 사키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다른 직원에게 다 들리도록 말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몰라서 물어? 니시야마 과장은 순간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회의록 만들라고. 늘 하던 일이잖아. 이 안에 있는 건 뭔가요? 1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이사회와 상의도 없이 멋대로 사들이는 겁니까? 뭐야? 니시야마 과장은 금세 얼굴을 붉히더니 잠깐 이리 와마 하며 바로 메모를 빼앗아 사무실을 나갔다. 뒤따라 복도로 나가자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노구치 계장이 따라온 것을 알고는 굳이 뒤돌아보지 않았다. 작은 회의실에 들어가 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니시야마 과장, 이노구치 계장과 마주 앉았다. 자네 어디 머리라도 부딪혔나? 니시야마 과장이 표독스러운 표정과 말투로 말했다. 갑자기 평소랑 다른 화장에 옷차림으로 출근하더니만 다짜고짜 반항하는 태도라니. 여자 주인공이 활약하는 뭐 그런 황당무계한 영화라도 보고 온 거야 뭐야? 어? 사키는 니시야마 과장을 노려보았다. 사키의 감정은 침착하고 냉정했다. 이 이상 부정행위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니시야마 과장은 한동안 노려보더니 흥하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건방지네. 일개 직원 주제. 학교 법인 도시나미 학원은 최고 결정 기관이 이사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장이 뭐든지 결정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사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열린 것처럼 꾸미고 이사장 마음대로 하는 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일에 이상 가담하는 건 거부하겠습니다. 소속장인 나에게는 직무 명령에 따르지 않는 부하를 해고할 권리가 있어. 니시야마 과장은 거기서 일단 말을 끊더니 사키를 노려보았다. 지금 당장 생각을 고쳐먹고 머리 식힌 다음 평소대로 업무를 본다면 이번만은 봐주지. 두 번 다시 같은 말은 하지 않겠네. 이노구치 계장 쪽을 돌아보더니 명상하듯 눈을 감은 채 팔짱을 끼고 있다. 말하자면 이 남자는 평소에는 고압적이고 거만한 주제에 비상사태가 되면 이렇게 보고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상관없는 척 도망치는 인간이다. 해고 따위는 무섭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살아가야겠어. 자존심이야말로 삶의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잃으니 내가 먼저 그만두겠어. 지금까지 무슨 미련이 있어 이런 직장에 매달리고 있었는지 나 자신도 이해하기 힘들 지경이다. 위법한 명령은 직무 명령이 아닙니다. 저를 해고하시겠다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부정행위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뭐라고? 니시야마 과장의 얼굴이 다시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학교 법인 도시나미 학원을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이사장은 사임해야 합니다. 회장! 이 정신나간 여자 좀 어떻게 해봐! 니시야마 과장은 거칠게 소리치며 긴 책상을 손바닥으로 콱 내리쳤다.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닌 놈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 진정시키고 나서 자네가 얘기 좀 해봐. 흥분한 사람은 과장님 아니신가요? 닥쳐! 니시야마 과장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바람에 의자가 뒤로 넘어졌다.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 10분 뒤에 다시 오겠어. 그때까지 머리 좀 식히고 잘 생각해. 아유 허리야. 니시야마 과장은 그렇게 말하더니 회의실 문을 열었다. 있는 힘껏 문을 닫으려 했으나 천천히 닫히는 유압식 문이라 쓸데없이 힘만 쓴 꼴이 되었다. 이노구치 계장과 단둘이 되었다. 잠시 후 이노구치 계장이 눈을 뜨고 팔짱을 풀었다. 주말 동안 자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노구치 계장의 시선이 슬슬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누구나 마음에 쌓아둔 것들 때문에 갑자기 변하기도 하죠. 사키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얌전했던 사람이 벌컥 화내기도 하고, 멀쩡했던 사람이 자살하기도 하고, 소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밝아지기도 하고, 저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계기로 변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에 도달하면 극적으로 변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네의 마음에도 뭔가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변했다는 건가? 이노구치 계장은 어색한 쓴웃음을 짓고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알듯하면서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는 말할 수 있네. 그게 뭔데 하는 눈빛으로 되물었다. 나에게는 바로 지금이 인생 분기점인 듯 하네. 이사장은 도시나마 학원의 자금으로 땅을 사들여 호토쿠 케미컬이라는 화약약품 처리회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야. 아까 과장님 메모에 있는 그 땅 말인가요? 그래. 이사장은 호토쿠 케미컬 임원이기도 해. 그 호토쿠 케미컬에 싸게 땅을 빌려주고 리베이트를 챙기려는 속셈이지. 이노구치 계장은 일단 말을 끊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다. 난 왜 이런 말을 떠들어대고 있는 걸까? 또 다른 내가 멋대로 떠드는 것 같네. 이노구치 계장은 희미하게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뭐 아무튼 말이지. 너무 오글거리는 말은 피하고 싶지만 자네의 다부진 눈빛 덕분에 한번 부딪혀볼 용기가 좀 났다고 할까. 눈빛이 아니라 눈썹의 힘. 눈썹이 눈빛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사키는 마음속으로 그 말을 정정했다. 그러면 제 편이 돼주실 건가요? 일개 직원인 자네가 부정에 맞서고 있는데 내가 모른 척하면 앞으로 평생 꿈자리가 사나울 거야. 매일 밤 자네의 그 눈빛에 시달릴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하지. 사키는 이노구치 계장이 아들에게 쓰다만 편지가 떠올랐다. 이 사람이 이 사람대로 아들에게 설교해놓고 나는 뭔가 하는 갈등을 겪은 듯하다. 계장님, 해고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손을 써야지. 이사의 회의록 자료 복사해놨나? 아니요? 그럼 안 되지. 선전 보고하기 전에 해둬야 해. 그러고 보니 그렇다. 애초에 작전도 세우지 않았다. 좋아, 그건 내가 하지. 이노구치 계장은 자리에 앉은 채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아군을 늘려야지. 직원은 물론 이사장의 꼭두각시가 아닌 이사부터 차례로 접촉해 이사장 해임에 동참하도록 설득하자고. 변호사와도 상담해두는 게 좋겠네요. 아 그래. 앞으로 쉽지 않을 거야. 적응 강해.
우리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사키는 싱긋 웃으며 아이를 타이르듯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이노구치 계장은 웃지도 않고 최면술이라도 걸린 듯 한 점을 응시하며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은 사키의 눈썹에 포박당한 듯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